안녕하세요. 이슈 프리티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로 여러분들을 찾아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따끈한 이슈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강그룹과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사돈지간이 된다라는 뉴스가 연일, 연애 면에도 나오고 경제 면에도 나왔어요. 자, 재벌과의 결혼식은 그동안 거의 없고 일반인들과의 결혼식이 주로 이렇기 때문에 이번 약혼식이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됐는데요. 자, 기업에서는 또 어떤 이득을 취하게 될지, 또 앞으로 기업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이 부분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역시나 무구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주에 우리가 SK바이오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바이오팜 상장을 했어요. 이 이야기 살짝만 하고 넘어갈까요? SK바이오팜을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못 사더라고요. 지금 뭐 상장마다 따따 상 됐고 오늘도 상이니까 지금 뭐 20만 원까지는 스트레이트를 갈 것 같은데 나도 오늘 상까지 따라가 봤는데 월요일 상은 선생님 몇 주 확보하셨어요? 14주? 14주? 지금까지 오, 그래도 선생님 꽤 14주면 수입 중이시네요. 사이즈를 많이 먹지. 그런데도 참 사기 힘들어. 그러니까 난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 네. 거기 직원들. 우리 사주. 나도 우리 사주. 내가 그거 받았어야 했는데. 아유.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취업을 하는 것도 정말. 그치. 그것도 운빨이지. 그쵸. 그리고 그분들 중에 실권하신 분들은 지금 뒤로 좀 그냥 누워 계실 거야 지금. 왜요? 사이즈가 그 실권 그거 받는데 1억 이상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돈도 안 됐을 형편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또 누가 이게 이렇게 갈 점은 빚내서라도 했겠지. 그쵸. 빚내서라도 사죠. 저도 빚내서라도 사고 싶었는데 빚을 낼 수가 없었네요. 자, 그러면 SK바이오팜 상장 이후 월요일부터는 이미 또 상한가에 또 계속해서 갈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일부는 차익 실현에 나설 것 같기도 한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근데 지금 미친 유동성이라 오늘도 거의 1,000만 주 잔량 쌓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만 원 넘어가서는 일단 물량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나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상승세가? 그러면 그때 물량이 터질 때 따라붙어 전략? 그러니까 3자 볼 것 같아. 30만. 한 번에? 그러니까 바로 갈지 20만 원 흔들었다 갈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거는 그냥 가는 에너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의 특성이 10년 갈 거를 몇 개월 만에 다 보내는, 또 한번 붙으면은 그 거품의 에너지가 그렇게 가는 게 많아요. 그리고 SK 바이오팜이 우리가 이제 부부의 세계 모든 상황 얘기했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에 생각지도 않았던 큰 에너지가 붙은 것 같아서 오늘 그러니까 금액은 적게 갈래요.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배팅 하는데 뭐 3천만 원을 넣었다, 내 금액을 100으로 넣었을 때 네. 30%로 확 줄일래. 금액을 베팅한 거를? 그러니까 매수 오파를 나머지 그 배팅한 제 70원은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30%만 갖고 계속 상따 해보다가 그러면 내가 잡힌 이후에 계속 상도 칠 수도 있을 거고, 어느 시점에서 흔들어 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잡은 수량부터 해서 상이 갔을 때 끊어주는 단가는 확실히 정할래. 그러니까 요거 그리고 나서 한번 물량 터질 때 다시 그때 이제 한번 전체 자산의 50 내지 70% 가용 승부를 내본다? 한번 내보는 상황. 그리고 오늘 우리 아우름 쪽 보신 분들은 이게 안 사지니까 아침에 똑같이 일부 자금을 하고 오늘 상장되는 위더스 제약을 일단 따라붙어 갖고 단타 38,000원대 깨지면 일단 챙기고, 네. 다시 흔들 때 33,000원 단에 다시 재매수해서 파도 타자 그랬는데 오늘 그건 성공한 거. 네, 그러니까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해서 따라붙자라는 전략이었는데 그게 성공을 못하면서 오늘 상장한 종목으로 좀 대체적으로 위더스 움직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수익을 내봤다라는 그치. 말씀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SK 바이오팜 때문에 새롭게 공모된 같은 바이오나 제약주가 특혜를 받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은 아모레퍼시픽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근데 선생님 그거 아세요? 여자들 사이에서는 부러운 재벌가의 이미지라고 하면 호텔신라 우리 이부진 님을 많이 떠올려요. 고급스럽고 또 여성스러우면서 조금 더 커리어 우먼의 이미지인데 나도 부진 누나 좋아해. 누나? 다 예쁘면 누나지. 그 뒤를 이을 분으로 자, 서민정 씨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모레퍼시픽의 장녀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쁘게 생기셨더라고. 맞아요. 또 예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참 이분이 나이도 어린 편인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혼을 했어요. 자, 약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아모레퍼시픽을 인지하게 된 것 같은데 일단 재벌가의 결혼에 대해서 좀 풀어볼까요? 근데 그분이 누구랑 결혼했어? 아모레퍼시픽 장녀 서민정 씨는 보광창업투자회장 홍석준님의 아들 홍정환님과 약혼을 했죠. 그러면 그 아버님이 누구야? 아버님? 아버님 보광창업투자회장 이시라니까요. 근데 이분이 전에 삼성 SDI 부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 그럼 거기까지 가죠. 그러면 홍진기 그 중앙일보 전 회장님의 자제분들은 어떻게 돼요? 장녀 홍라이 여사님이라고 하면 또 우리가 제일 삼성 그렇지. 제일 막강하지. 우리나라의 최고의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의 어머님. 심지어 장녀셔. 그치. 이 집안에. 그리고 그 뒤로 홍석현 중앙미디어그룹 회장님. 그치. 그리고 형님이 홍석조 BJF 리테일 회장님. 그리고 홍석준 보광창업투자 회장님. 그 다음에 홍석규님. 그리고 홍라영님이 있어요. 많이 공부를 해왔네. 네, 오늘 또 아모레퍼시픽 관련해서 보광그룹을 선생님이 다뤄보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광그룹에 대해서는 조금 낯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가 소비재 위주로 소비를 하다 보니까 삼성 하면은 뭐 삼성 TV, 뭐 냉장고 이러면서 또 기업의 이미지를 접하게 되고 아모레퍼시픽 하면은 화장품으로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기업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20대, 30대는 거의 보광그룹이라고 하면 BJF 리테일 아니면 중앙일보 정도만 생각을 하지 그렇게 되게 큰 회사다라거나 규모가 엄청 뭐 어떻다라는 이미지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사이즈는 뭐 삼성이나 다른 그룹의 10대 그룹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지. 그런데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로얄 패밀리에 보이지 않는 설계를 해갖고 구축한 집안이 보광그룹 같아. 그럼 보광그룹은 과연 어떤 그룹인지? 나는 그 홍라이 여사의 아버님 홍진기라는 분. 네. 홍진기 그냥 전 중앙일보 회장님이시지만 네네. 난 이분이 제일 무서운 사람 같아. 돌아가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미래를 설계하신 것 같아. 판을. 판을. 그러니까 가장 세상에서 어려운 게 뭔지 알아? 어려운 거? 어려운 거 많죠. 돈 버는 것도 어렵고. 그거보다 난 더 어려운 게 자식 내 뜻대로 하는 거. 진짜 말 안 듣거든. 자, 여러분 이거 선생님 개인의 의견입니다. 전 자식이 없어서 몰라요. 제가 자식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때는 또 자식을 참 5, 6 많이 그쵸, 낳고 많이 났어. 낳았어요. 근데 그 자식 하나하나를 다 설계한 거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4남 2녀. 사람 2년. 그리고 그 장녀가 이제 홍라이 여사. 이 홍라이 여사도 보면 이 홍진기 이분이 설계해갖고 그 삼성가로 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뒤에는 또 이병철 회장님이 계셔. 고 이병철 회장님. 고 이병철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홍진기 저 중앙일보 회장님은 딱 거기까지만 조사했네. 네, 저는 왜냐면 선생님께서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이 보광그룹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과연 20대, 30대는 거의 그렇거든요. 집안이 어떻게 된대, 부가 어느 정도래, 좋겠다. 거기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길래 이렇게 재벌가랑 결혼할 수 있는지라는 거를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선생님 제가 보다 보니까 단순히 이 남녀 둘의 부를 비교를 해보면
홍정아님보다는 서민정님이 가지고 있는 부가 훨씬 더 막대해요. 사실상 당연하지. 아모레퍼시픽의 후계 구도로 점쳐져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제가 조사를 하면서 궁금했던 게 이 아모레퍼시픽의 석영배 회장 같은 경우는 장녀를 내 후계자로 점 찍어놨잖아요. 그래서 지분도 주고 막강하게 좀 우리 기업의 뒷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시집을 간대. 지분을 어떻게 줬어? 지분을 우선주로 돌려가지고 10년 후에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지분을 줬죠. 공부 많이 했네. 네, 때는 2006년이었습니다. 2006년에 지주사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그룹과 아모레퍼시픽을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업해서 아모레퍼시픽 그룹을 쉽게 아모레지. 그래 아모레지와 아모레퍼시픽으로 나눴는데 이 그룹사로 나누면서 이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신형 우선주로 해가지고 20만 1,448주를 중딩이었던 당시 중딩이었던 서민정님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게 10년 동안은 전환이 안 돼. 10년 후에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2016년에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이 서민정님이 지분 2.93%를 확보하게 되죠. 이게 이제 나는 어떤 그 반면고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60억 갖고 이렇게 해서 주면 다 싣거나 이 후유증이나 이렇게 해서 이 서재형님은 미리 생각하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 우리 애들도 그러고 보면 미리 증여를 하더라. 1년에 2천만 원씩 미리 애기 때부터 좋겠다. 그래갖고 얘가 20살 되면 엄청 부자가 되는 것 같지. 좋겠다. 그러니까 벌써 이런 개념 같이 가진 분들이 미리 구도를 잡아서 후계 구도를 우선주, 그러니까 보통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신형 우선주를 갖고 해서 이제 작업을 하잖아. 이런 거에 연결돼서 이제 우리가 미리 파악만 한다면 아모레지하고 아모레지 우선주가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이게 뭐 우리는 그냥 저것만 생각하잖아. 화장품이라니까 중국 그 갖다 하나력이 언제 풀려서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룹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궁금했던 건 석연배 회장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자기 딸을 믿고 있는데 시집을 가면 아직 우리나라 정서상 대릴 사이를 해오는 게 아닌 한 딸이 회장이 돼서 이 사업 전반에 나서기 쉽지 않잖아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일반인 직원도 아니고 또 보강그룹이라는 뒷배가 있기 때문에 홍정아님이 대리사이식으로 들어가려도 만무하고 그럼 과연 아모레퍼시픽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이거를 회장직을 차기 회장으로 밀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결혼하신 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홍정아님? 홍정아님은 그 보강창업투자 회사에서 그 투자 심사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보강 창업 투자 회사는 1989년에 중소기업 창업 투자를 돕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고요. 이 회사에서 이 회사가 여기다 투자를 할게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받은 회사들이 20년 동안 24건 297억을 투자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팟빵. 뭐 이런 다양한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관련돼 있는 어떤 회사에도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그게 가물가물하네요. 그러니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가타리에서 벤처기업 투자해서 관리하고 기업을 볼 줄 알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는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을 구축된 분 같아. 그분이 가타리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에 대리사에 들어가서 뭐 지가 본인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면 아마 그 여성분이 이혼하자 그럴 거야. 그쵸.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 CIO 하나 같은 거 같아. 회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재무구조라든지 재갈공명을 얻은 느낌. 그렇지. 그런 보조적인 그리고 그 뒤에는 삼성그룹이 있고 또 중앙미디어 JTBC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백그라운드가 밑바닥에 쫙 깔려 있는 가족 인맥의 파워가 있는 과정에서 내가 여성으로서 한계를 느끼는 부분을 이 백그라운드가 커버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여기도 결혼도 물론 살아계서 했겠지만 큰 그림을 보면 이러한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서로 보이지 않게 상승 효과를 줄 것 같으니까 나는 이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러네요. 결혼을 한다는 게 또 집안과 집안의 결합인데 생각을 해보면 아모레퍼시픽 입장에서는 보감그룹, 중앙일보, 삼성 이렇게 다 오는 거고 홍정아님 입장에서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농심 여기에 더해서 롯데그룹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치, 다 그게 연결. 그러니까 이 혼맥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로얄 패밀리야. 그러니까 나는 이 홍진기라는 이분이 진짜 무섭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로얄 패밀리를 구축해서 진짜 뜻대로 자식들도 그런 구조화 시켜서 만든 분 같아. 이분은 돌아가실 뻔해서 그 사형 선고. 근데 선생님 잠깐 우리가 그 혼맥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서민정님 그쪽 아모레퍼시픽에서 왜 농심도 오고 롯데도 오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민정님의 아버지가 서경배 회장님이잖아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아버지 말고 어머니가 바로 그치. 농심 신춘호 회장님의 막내딸입니다. 그러니까 농심그룹도 같이 오는 거고 서민정님 자체도 이 뷰티 영업 전략팀 과장인 서민정 과장 역시도 농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0.28%. 그리고 이 신춘호 농심 회장님이 고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님의 둘째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안으로 따지면 화장품과 식품과 유통사업 한 팀. 그치. 투자회사, 미디어, 미술관, 삼성 한 팀. 그래서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약간 좀 그러니까 정치인하고 법 쪽이 약간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런데 이 홍석현 중앙미디어그룹 회장님이 부인이 전 국무총리님의 장녀. 뭐 이렇게 정치권에 또 다 엮여 있더라고요. 잘 조사해 왔네. 보여드려야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버님이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아버님? 홍석현 와이프 되시는 분의 아버님. 홍석현 와이프 신진주 전 국무총리님. 이분에 대해서 조사해봤어? 선생님, 제가 알기에 우리나라의 재벌 지도는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보면서 이분들 세대가 아니라서 이 성함만 딱 봤을 때 우리나라 뭐 국무총리 생각하면 이낙연 국무총리도 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있고. 근데 어느 시대의 국무총리야? 박정희 전 대통령. 그렇게 오케이 띵동. 찍어온 것 같은데 맞았어. 그래서 옹지진한 거 느껴졌나요? 힘이 있었을 것 같고 파워풀했을 것 같으니까. 5.16 군사 때 이 분이 그 법률 장교였어. 그래서 박정희 장군의 법률 자문을 받으신 분이야. 그래서 이 쿠데타 성공하고 30 몇 살 때 검찰총장이 되죠. 이거를 5살인가 6살 때. 그래갖고 그때 그때 이제 지금 윤석열 검찰청 잘 알았지. 그때 당시에 그냥 그 고리타분했던 그 검찰 조직을 싹 한 칼에 날려버리시는 그분이야. 그럼 완전히 실세였네요. 그치. 근데 제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간과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국무총리는 계속해서 바뀌고 내가 아는 국무총리만 해도 몇몇 있지만 그렇게 힘이 사실 막 이렇게 막 재개를 어떻게 할 만큼 있다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면 이승만 정부까지 가. 홍진기라는 이분이 그때 내무장관 하셨어. 그때 당시에. 근데 이승만 대통령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4.19 혁명 나오잖아. 이때 4.19 혁명 때 내무하면서 그때 무슨 뭐 대구나 이렇게 막 그냥 그거 나오고 난리 쳤잖아. 그때 이제 그 발포 명령을 했던 뭐 여러 가지의 그런 경찰, 내무 이런 게 딱 연결되잖아. 그래갖고 이제 4.19가 나오면서 이제 책임을 물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감옥까지 간 거야. 이분이? 그리고 감옥에서 가고 감옥 오신 가서 다음에 이제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는 위치에 있었던 거야. 음. 근데 네.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나왔나? 쿠데타가 일어난 거야. 5.16 쿠데타. 거기서요. 5.16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4.19 4.19 나와서 이후에. 이제 장면 정부로 간 거지. 네. 그러면서 막 이제 새로운 정부인데 이제 군부가 쿠데타 일으킨 거 아니야. 여기에서 이제 아주 소설 같은 시나리오가 나와. 소설 같은 시나리오. 홍직이 이분이 이제 사형 선고 나고 이제 그 돌아가실 그 날짜만 기다리시는데 여기에 이제 이병철 회장님이 나와. 삼성 고 이병철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의 아버지가 음. 거기서 갑자기 나타나신다고? 그럼 그때 당시 이병철 회장님 뭐 하고 계셨었는데요? 사업가지. 그런 내용은 어떤 인연이 있고 또 어떤 플랜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는 여러분 벌써 1부 마감 시간이니까요. 2부에서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벌써 1부 마감이야? 네, 벌써 1부 마감이에요. 여러분 2부에서 찾아올게요. 안녕 안 해주세요?